당신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관계는 왜인지 더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열심히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챙기면 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와 마주치게 됩니다.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려할수록 당연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수록 상대는 점점 더 편하게 받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불편한 진실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관계에서 무언가 하나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3번이면 충분합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아무 조건 없는 양보, 그리고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 이 3가지가 반복되는 순간 상대의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이 내려집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친절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기본값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값이 된 친절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권리처럼 취급됩니다. 가장 억울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아무 조건 없이 베풀었는데 그것이 상대에게는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가족관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손주 좀 봐달라, 돈 좀 빌려달라 하고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는 아무도 없는 것.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밥을 사고, 내가 먼저 챙깁니다. 그런데 내가 힘든 일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미안, 요즘 바빠 하며 슬쩍 빠져나갑니다. 나는 진심으로 시작했는데 남는 것은 깊은 상처와 자괴감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속이 상하니까 감정을 쏟아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 따지고 서운함을 말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말로 바뀌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마음을 닫고 왜 또 잔소리야 하는 반응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이 아니라 내 행동의 신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무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봐, 내가 매정해 보일까봐, 이해를 받고 싶어서 말을 길게 합니다. 아, 그날 병원 예약이 있어서요. 허리가 좀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무리했더니 다음날 너무 힘들었어서요. 정말 미안한데. 이런 설명은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힘 구조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말이 길어지는 순간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협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내 허락을 구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단지 사정을 말했을 뿐인데 상대는 그것을 승인 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조용히 의리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 순간 상대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간 바꾸면 되잖아. 병원은 다음에 가면 되지. 너 말고 누굴 부탁해? 내가 해줘야 편하지.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설명으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길게 말하면 말할수록 상대는 더 확신합니다. 결국은 해주겠지. 그리고 그 확신이 쌓이면 존중은 사라지고 무시가 시작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짧게 말하십시오. 사실만 말하십시오. 결정처럼 말하십시오. 거절은 설득이 아니라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건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맡기 힘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표정은 온화해도 됩니다. 목소리도 낮아도 됩니다. 다만 기준을 흐릴 만큼 말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친절하지만 친절의 경계가 있습니다. 도와주되 자기를 깎지 않고 배려하되 기준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된 나무에 비유합니다. 뿌리는 깊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가지는 유연해서 거칠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기준은 단단하게, 표현은 부드럽게. 그러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조심하게 됩니다. 설명이 없는 그 단호함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설교하지 마십시오. 가장 품격 있고 가장 효과가 빠른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용히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기 한 이웃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웃의 젊은 직장인이 살았는데 처음엔 서로 정이 깊었습니다. 어르신은 출장 가면 화분에 물을 주고 택배가 오면 대신 받아주고 과일을 사면 나누어 주었습니다. 젊은 이웃도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명절엔 선물을 챙기고 주말엔 청소도 도와드렸지요.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조금씩 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택배를 어르신 집 주소로 말도 없이 보내놓고 연락하면 "아, 그거요?" 하며 늦게 찾아갑니다. 고맙다는 인사가 줄어들었습니다. 출장만 가면 당연히 화분은 알아서 봐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르신이 깨달았습니다. 내 친절이 당연한 서비스가 되어버렸구나. 이때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폭발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둘째, 더 참고 해줍니다. 그래도 이웃인데. 그런데 진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세 번째 길을 택합니다. 똑같이 웃되 똑같이 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은 다음 날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예전처럼 웃으며 인사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을 길게 걸지 않습니다. 출장 간다는 말을 들으면 "잘 다녀오세요" 말하지만 화분 물 주기를 자청하지 않습니다. 택배가 와도 따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있어요" 라고만 말합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엔 당연히 제공하던 서비스를 조용히 중단한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상대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 상대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뭔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웃는데 거리감이 있다. 그 거리감이 상대의 본능을 건드립니다. 인간은 문이 언제든 닫힐 수 있다는 신호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젊은 이웃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가 왜 여러분을 만만하게 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치 24시간 편의점처럼 늘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을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연은 유지하되 무례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반박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법.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시지요.
어제는 천사처럼 잘해주다가 오늘은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는 사람. 기분이 좋은 날은 세상 다 줄 것처럼 하고 기분이 나쁜 날은 한마디에도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같이 지내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지? 오늘은 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지? 이 불안이 쌓이면 상대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피곤함이 쌓이면 관계는 정이 아니라 요령으로 굴러갑니다. 가족관계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장면을 생각해 보지요. 어떤 분은 기분이 좋으면 갑자기 큰 돈을 턱 줍니다. 장난감도 다 사주고 뭐든 허락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서운한 일이 생긴 날엔 손주가 조금만 떠들어도 화를 냅니다. 손주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지난주엔 다 해준다더니 왜 이번엔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손주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할머니는 기분 좋을 때만 가야 해. 그러면 애정은 줄고 계산이 생깁니다. 반대로 어떤 어른은 다릅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늘 같은 태도입니다. 용돈은 정해진 날에만 줍니다. 몸이 힘든 날엔 이렇게 말합니다. 할미가 오늘은 좀 쉬어야겠구나. 다음 주에 놀러 오렴. 화내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상태를 담담하게 전합니다. 그러면 손주는 그 어른을 어려워하면서도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존중을 만듭니다. 심리학에서 관계 스트레스의 핵심 요인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상대가 언제 웃을지, 언제 화낼지 모를 때 뇌는 끊임없이 경계를 세웁니다. 여러분, 불안은 존경이 아닙니다. 불안은 경계입니다. 일관성은 곧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감정의 파도 위에 떠 있으면 안 됩니다. 땅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이라 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가볍게 흥분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과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힘입니다. 부동심이 있는 사람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한 안정을 줍니다. 사람은 안정 앞에서 함부로 굴지 못합니다. 안정은 무게를 만들고 무게는 존중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작은 규칙 4가지를 정하십시오. 첫째, 부탁을 받으면 즉시 답하지 않는다. 최소 10초는 멈춘다. 둘째,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둔다. 시간, 돈, 노동의 한도. 셋째, 내가 피곤한 날에도 기본 예의는 유지한다. 표정, 말투, 약속. 넷째, 기분이 좋은 날에도 과하게 퍼주지 않는다. 즉흥적 선물, 즉흥적 약속을 삼간다. 이 규칙이 생기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밀어도 안 움직이는 기준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기분이 좋을 때도 한 템포 낮추고 화가 날 때도 한 템포 멈추십시오. 그 멈춤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언제든 도와주면 그 사람은 나를 더 소중히 여기겠지. 하지만 인간관계는 종종 반대로 움직입니다. 언제든 잡히는 사람은 점점 가벼워지고 쉽게 만나지는 사람은 쉽게 취급됩니다. 혹시 이런 별명 들어보셨나요? 5분 대기조. 전화만 오면 바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하면 친구 약속을 취소하고 장까지 봐놓고 기다립니다. 친구가 심심한데 나올래?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갑니다.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줄수록 상대는 더 쉽게 굽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시간 많아. 어차피 부르면 나오잖아. 이 생각이 깔리는 순간 존중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여기
두 분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은퇴하신 박 선생님은 자식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주말을 늘 비워두고 전화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못 온다 하면 속이 무너지고 주말 내내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 가면 외로운 분, 돌봐드려야 하는 대상, 갈 때마다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눌립니다. 그 의무가 쌓이면 짜증이 되고 관계는 더 차가워집니다. 반면 최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이번 주말에 갈까요?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이번 주는 내가 바쁜데 등산 모임도 있고 센터도 가야 해서 시간이 안 맞네. 다음 주에 보자.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참 멋있게 사시네. 미리 약속 잡고 가야겠다. 아들은 아버지를 짐이 아니라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귀해지니 상대도 여러분 시간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 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선생은 고독을 구걸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혼자서 학문을 갈고 닦았고 500여 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 고독의 밀도가 선생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무게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캘린더에 먼저 내 일정부터 넣으십시오. 운동, 모임, 독서, 산책, 센터, 취미. 가끔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약속이 있네. 다음에 보자. 내 삶이 비어 있으면 상대는 내 사랑을 값싸게 씁니다. 내 삶이 차 있으면 상대는 내 사랑을 조심스럽게 받습니다. 사람은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나를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먼저 나서는 순간 관계에서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해주는 친절은 처음엔 칭찬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무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리고 의무가 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생깁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참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가 끝나면 의자를 정리했고 식사가 끝나면 제일 먼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다들 말했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저희가 편해요. 정말 천사세요. 그런데 2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권사님이 하시겠지. 그 생각이 교회의 공기처럼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몸살이 심하게 나서 예배를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교회에 갔더니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권사님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권사님이 없어서 우리가 설거지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권사님이 아팠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당연한 서비스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뇌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낮게 평가합니다. 즉, 내가 먼저 해줄게 하고 내밀수록 상대는 점점 그 도움을 공기처럼 여기게 됩니다. 똑같이 도와줘도 평가가 갈립니다. 상대가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했을 때 도와주면 은인으로 존중합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서면 저 사람은 원래 저걸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핵심은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방식의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유배지 초기 먼저 나서서 도왔더니 사람들이 당연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생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때 그때 비로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한마디를 천금처럼 여겼고 선생을 더 존경했습니다.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나서서 도우면 하인이 되고 부탁받고 도우면 은인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부탁받기 전에는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상대가 요청했을 때만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줍니다. 내가 먼저 나서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면 한 박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친절로 나서는 건가? 불안을 달래려 나서는 건가? 친절이 불안에서 나오면 반드시 값싸게 소비됩니다. 친절이 기준에서 나오면 반드시 존중받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남기보다 귀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귀한 사람은 도움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헐값에 넘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으면 외롭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챙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독은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독은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동안 관계로만 나를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좋아해야, 남이 나를 찾아야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관계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채운 뒤 관계를 선택하는 삶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가족과 벗들과 철저히 단절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은 그 고독 속에서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 최고의 실학자라는 이름은 바로 그 고독한 시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이 남긴 뜻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이 너를 완성시킨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쌓이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무거운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후반기, 60대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안을 채우는 사람은 관계에서 당당합니다. 내 안이 비어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매달립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사람들은 가볍게 봅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괜찮음이 오히려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혼자서도 바쁜 사람, 혼자서도 즐거운 사람, 혼자서도 성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존중이 모입니다. 오늘부터 고독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고독은 나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나를 무겁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고독은 관계에서 당당해지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산책, 독서, 글쓰기, 그림, 음악, 요리. 그 시간이 여러분의 내면을 채웁니다.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누군가가 함부로 대하려 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다. 내 삶은 이미 충분하다. 이 마음 하나가 모든 무시에서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줄이고 조용히 문을 닫고 일관성을 지키고 내 시간을 채우고 요청받고 도와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이런 불안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경계를 세우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지? 그 불안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 친절의 값을 내가 정하는 것, 이것이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절에는 값이 있어야 합니다.
값이 없으면 공짜가 됩니다. 공짜가 되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무시가 됩니다. 우리는 친절을 끊는 게 아니라 친절의 값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값은 바로 문턱에서 생깁니다.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그 집은 곧 어지러워집니다. 주인이 편하려고 문턱을 낮춘 건데 결과는 주인이 더 힘들어지는 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3단계 문턱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즉답 금지. 누가 시간 되세요? 할 때 1초 만에 응, 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일정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 문장이 무게를 만듭니다. 상대는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삶이 있구나. 그 순간부터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2단계. 범위 고정. 도움에는 반드시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 돈, 노동의 범위. 손주 봐주는 날 주 1회, 3시간. 당일 요청은 거절. 최소 하루 전 요청만 가능. 기준은 감정의 공격을 막는 방패입니다. 3단계. 조용한 중단.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설명하거나 설교하지 말고 예전엔 당연히 해주던 것 하나를 조용히 중단하십시오. 웃음과 예의는 유지하십시오. 다만 서비스는 중단하십시오. 그 조용한 변화가 가장 강합니다. 이 3단계 문턱을 세우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규칙을 바꾸면 관계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고 더 고마워합니다. 애매한 사람은 처음엔 불편해하다가 적응합니다. 나쁜 사람은 떠납니다. 여러분을 이용하던 사람은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누수가 막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의리되는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는 것이 100마디보다 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관성이 품격이 되고 고독이 무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5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절은 결정이지 협상이 아닙니다. 둘째,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싸우지 않고 서비스를 거둡니다. 셋째, 일관성을 지킵니다. 기분이 아니라 기준으로 삽니다. 넷째, 내 시간을 먼저 채웁니다. 대기하는 삶을 끝냅니다. 다섯째, 요청받고 돕습니다.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이 5가지는 사람을 밀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를 귀한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선언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다 지치지 마십시오. 착함의 형태를 바꾸십시오. 친절은 유지하되 헐값에 넘기지 않는 친절. 배려는 하되 나를 깎지 않는 배려. 그것이 인생 후반기를 후회 없이 살아가는 어른의 품격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더 많이 참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나를 더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설명으로 나를 깎지 않는다. 나는 조용히 문턱을 올린다. 나는 기분이 아니라 기준으로 산다. 나는 내 시간을 먼저 채운다. 나는 요청받고 돕는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헐값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한 사람은 스스로를 먼저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더 따뜻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